이수, 배, 형식. 네. 소개받은 김일만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 이렇게 온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제가 이정희 이사장님 따라서 산에를 좀 다니다 보니까 이런 기회도 오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정희 회장님은 우리 한국출판학회 회장하신 것까지는 아마 대부분이 아실 텐데, 사실 이정희 회장님은 단순히 출판협회 회장을 하신 정도가 아니고 한국 출판 산업을 국제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출판 세계에 알리는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권위있고 큰 행사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이 주기국으로 주재국으로 초청이 받아서 갈 때 그것을 다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의 국제화에 그 다음에 또 출판인 회의, IPA 전 세계 총회를 또 개최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판계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시고 훌륭한 분인데, 또 마침 효용 대은 종친에서 이렇게 또 역할을 맡으셨다고 해서 참 정말 잘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출판계에서 문화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앞으로 또 효용 대은 관련해서 그런 문화사업이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예감을 제가 했고요. 또 그 덕분에 저도 최근에 효령대본에 관한 조상물실록도 이제 많이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하고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 조선시대를 책으로 볼 때, 책의 나라로 조선시대를 볼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사실 이 책의 역사, 언론의 역사는 제 이제 전공입니다만, 1시간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책의 나라 조선을 어떻게 설명할지 사실은 어젯밤 12시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어젯밤 12시까지 고민을 하고 어젯밤 12시에 이걸 이제 제가 작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프린터가 안 좋아가지고 프린터 하는데 한 2시간이 걸려서 어제 한 2시까지 제가 이걸 해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잘 안 보이는 거 있으시면 저쪽에 계시니까.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에 쓴 책들도 오늘 좀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으로 조선시대를 보면 참 답답해요. 요새 제가 지역에서 책으로 본 한국 역사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전쟁으로 본 한국 역사까지 같이 요청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위대한 나라지만 그 위대한다는 것이 영토를 확장하거나 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이걸로만 따지면 한국은 위대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어요. 심지어 우리는 이 강대국에 붙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해도 꼭 집니다. 예를 들어 몽골 군대가 일본에 쳐들어갔을 때 쉬운 전쟁인데도 태풍을 만나갖고 그냥 깨지고 와버려요. 웃기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최강 미국이 베트남을 정복을 갔을 때도 같이 이제 열심히 파병했잖아요. 그게 현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냥 물러나고 말잖아요. 깨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역사, 정복 역사라고 하면은 한국 역사는 참 별 볼 일이 없지만 책의 역사, 문화의 역사 이걸로 보게 되면은 한국은 엄청난 나라라는 것을 제가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요거의 순서대로 제 말씀을 쭉 이어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화와 역사를 크게 관심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저로서는 이제 어떤 이제 동지적인 입장으로 또는 같은
또 하부의 입장으로 아주 저로서는 참 영광스럽고도 반가운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앞으로의 시대는 이제는 전쟁의 시대보다는 경제 시대거든요. 근데 앞으로 경제를 어떻게 해야 생길 것이냐? 이제 경제는 문화가 살리는 겁니다. 그 영화 한 편이 자동차 뭐 천만 대 이상 팔리는 거에 그런 효과를 내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 세계의 재벌들 순위를 쫙 보십시오. 전부 문화 콘텐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직 한국이 문화 콘텐츠에 강자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하드웨어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이 문화 콘텐츠, 문화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결국은 이 문화 쪽으로 가장 잘 나갔던 것이 세종시대라는 거예요. 세종시대, 표령대국이 있던 시대.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를 어떻게 다시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그런 속에서 이 책의 나라, 조선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책의 나라는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많이 있어요. 뭐 인도도 미국에다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중국도 있고 또 독일도 있고 뭐 많이 있는데 그 세계 역사를 제가 이제 그 책으로 가서 쓴 것이 바로 출판 기획물의 세계사하고 인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출판사하고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네이버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사를 책으로 보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사를 책으로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중요한 책들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사자에서 인도의 리그베다, 중국의 오경 쭉 나가고 영국의 흥정역성서, 흥정영역성서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8만 대장경, 조선왕조실록 그리고 승정원일기 이런 것들이 세계 책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이제 그런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것은 뭐 굳이 책보다도 여러분 네이버에다가 출판 기획물의 세계사나 또는 제 이름을 치면은 여기 있는 자료들이 이제 바로 나옵니다. 혹시 보실 분들 위해서 보시고요. 사실은 그 중국의 오경, 또 이스라엘의 탈무드, 영국의 흥정역성서, 요거는 썼다가 양이 너무 많아져갖고 생략을 했습니다. 혹시 요거는 여러분은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흥정역성서, 오경, 탈무드 이런 거 치면은 그 설명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구한말에 신채호 같은 그 성각자들이 구한말이 이제 나라가 거의 뭐 이제 기울어가고 그 국권을 다 빼앗길 때인데 그때 이제 신채호 같은 분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서적으로 부어오십니다. 서적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적이 삐뚤어지면 나라도 삐뚤어지고 서적이 올바로 서면 나라도 올바로 선다 하고 어떤 그 총칼에 의한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민을 계몽하고 서적을 가지고 살리자. 그러면서 영국이 부강한 게 뭐냐? 광산 개발이냐? 무기냐? 아니다 이겁니다. 서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선각자들의 생각, 그 인식의 틀 속에서 제가 아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활자 발명, 여러분들 금속활자 발명 다 아시죠? 1234년에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신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377년에 직지신체 요절이라는 책이 나왔다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속활자가 세계 최초의 발명물이라고 되는데 우리 어릴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한국이 금속활자를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서 발명했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 다음에 뭘 못 배우냐면 그럼 구텐베르크는 언제 했지? 언제 해서 우리가 200년이 앞선 거야?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지식인도 모르고 학생들도 모르고. 구텐베르크는 1450년대입니다. 그리고 1234년에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0년 앞섰다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만 하다가 1377년에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박병선 박사님이 사서로 일하다가 거기에서 직지신체 요절을 발견한 거 딱 보니까 여기에는 주자로 금속활자로 인쇄했다는 기록이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알렸고 마침 1972년에 세계 책의 날을 맞아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그때 직지신체 요절을 전시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한국이 금속활자의 발명국이라는 게 딱 드러나요. 아주 큰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1234년에 했다고 주장한 건 뭐냐면은 그 이전에 12세기에 이미 돈을 찍어냈다는 거예요. 주화로. 그러니까 그 동전을 찍어서 누르면은 그 인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속 주화를 만드는 기술이나 금속 활자를 만드는 기술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08년에 중동을 방문하면서 이란의 박물관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은하가 딱 있는 거예요. 은하가 있는데 아르키메데스 그 왕조의 은하가 있는데 거기에 왕의 그 얼굴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연도를 보니까 기원전 6세기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12세기에 동전 만들고 그래서 13세기에 활자 만들었다고 자랑했는데 이거 남들은 기원전 6세기에 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강의 했더니 또 역사 잘하시는 분들하고 명도전을 나왔어요. 명도전은 뭐냐면 칼 모양으로 생긴 중국의 돈입니다. 거기도 글자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건 또 기원전 4세기예요. 기원전 4세기, 기원전 6세기에 이미 다 금속주화가 만들고 금속활자 만들 기술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가. 제가 이제 민국에 왔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 금속학자가 뭐가 자랑스럽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이 역사의 해석입니다. 제가 이제 역사의 해석을 내렸어요. 역사 해석을 내려서 그 일진사에서 나온 책의 역사에다가 이제 썼습니다만은 자, 이게 대단한 기술이 아닌데 세계 어느 나라도 이 기술을 가지고 책을 만든 민족이 없는 거예요. 책을 만든 민족은 오히려 우리 민족, 고려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고려 사람들은 왜 만들었느냐? 목판을 한 번 하면 고치기가 어렵잖아요. 이 활자는 그냥 핵판 조판을 막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짧은 시간에 많은 책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금속활자가 나온 겁니다. 고려인들의 문화적인 강렬한 수요,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고려 때 나왔던 문화적인 강렬한 수요, 이것이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왕조가 그때 오히려 더 활발하게 나와요. 그걸 했던 구체적인 인물이 태종이에요. 태종입니다. 우리는 태종에 대해서도 뭐 왕자의 날을 입혔다고 자꾸 역사가 이런 것만 배워요. 이게 참 큰일이에요. 태종은 문화정책을 어마어마하게 수립한 겁니다. 그 당시 활자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어려운 활자 만드는 걸 10만 자를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자를 주저하면서 내가 이걸 왜 주저했는지 이유를 딱 써놨어요. 그게 여러분들 여기 제가 여기서 그 태종이 한 말을 3페이지에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그 요점은 딱 하나예요. 내가 왜 활자를 만드냐? 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왜 책을 만드냐? 학문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다. 왜 학문을 진흥시키냐?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를 위해서라고. 여러분 거기에 한자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가 나오죠. 여기에 수신이라는 건 뭐 내 몸을 닦고 제 간은 제가 이 중국 고대 언어, 중국 동양 철학 이거 한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더니 중국가 설명드리니까 제 간은 이게 집가라는 뜻도 있지만 집가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조그만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중국에서 조그만 마을을 잘 다스려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마을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거 다 잘하면 이제 그 천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신제가 치고 평천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조그만 마을 잘 다스리면 더 큰 행정 책임자를 하고 점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제 이런 그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를 위해서 하겠다. 이거는 구텐베르크가 돈벌이를 위해서 활자를 만든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단점은 있어요. 돈벌이를 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 금속 구텐베르크 활강 기술로 쫙 퍼져나가는데 수신제가 치고 평차와 이런 논리를 갖던 우리의 이 금속 활자 기술은 많이 발전을 안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세종대왕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태종이 개니자를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경자자와 가빈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장밖에 못하는 거를 세종대왕이 가빈자를 만들면서 40장, 50장을 하루에 인쇄하게 했다.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손복희 선생님이 또 재미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 당시 가림자의 그 합금 기술을 연구를 했어요. 최근 남아있는 걸 가지고. 그랬더니 이것이 미국에서 해군 대포를 만들 때 쓰는 합금 기술하고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해군의 대포의 그 강도하고 금속 활자의 강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따라서 활자뿐만 아니라 종이의 질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종이도 같이 이제 나옵니다. 종이 질도 이제 고려 때부터 이제 썼던 거죠. 바로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그래서 이 세종이 아버지 태종의 문화 정책을 이어받아서 경자자, 가림자를 하고, 우리가 가림자를 하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한글 활자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서도 한국 역사책을 써요. 중국 역사책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 그게 이제 3페이지 아래쪽하고 4페이지 위쪽을 보시면 있잖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인 그 한글을 이제 창제를 하게 됩니다. 이 한글 창제하게 되는데 배경이 좀 있어요. 배경이 참 흥미롭더라고요. 세종시대가 그 태평성대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거는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세종이 집권했을 때는 그야말로 형편없을 때예요. 민심이 흉흉하고 살인사건이 막 나고 엄청나요.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 이따가 말씀드리면 조선왕조실록에서 살인사건을 검색을 하면요, 세종시대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검색해보니까 163건이 나와요. 근데 그 영조는 그 왕위가 이게 정통성이 있냐 없냐 시비가 붙었던 영조는 52년을 집권했고 세종은 32년을 집권했는데 영조 때는 겨우 63건이더라고요. 2배 더 훨씬 넘어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형벌을 강화했죠. 그래도 효과가 없어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쓰면 좋으냐. 이러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주에서 자기 아비를 죽이는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지금 뭐 그런 일 있어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는 큰일이다. 어떻게 그냥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냐 해서 어전회를 엽니다. 어전을 열어서 그때 나온 결론이 뭐냐면은 백성을 교화시키자. 백성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책을 내자. 그래서 그때 삼강행실도를 냅니다. 근데 이 삼강행실도가 그림하고 중국어 한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냈는데 반권해서 갔는데 이 실제 이걸 교화를 받아야 될 백성들이 이걸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한자니까. 그래갖고 누가 와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세종이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안 되겠구나. 모든 민중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때부터 이제 결심해요. 이때부터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고 반포를 해야 되는데 신하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종실록을 보면은 그 제가 이제 그 항상 그 실록도 삽입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 임금이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것까지 타네요. 사소한 일을. 그런데 이 한글을 창제한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두 줄 세 줄이 끝나는 거예요. 그 대신 실록은 뭐가 나오냐? 최마리의 그 반대 상수, 누구의 반대 상수가 쫙 이어져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세종의 상수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감옥에 바로 가둡니다. 가두고 그 다음날 내보내요. 야, 토론 좀 해보자. 거기에 대표가 이제 셋이 나왔어요. 정창수, 당시 영의정입니다. 이 영의정이 뭐라 그러냐면 교화를 글자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하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러고 나온 거예요. 상당한 분이시죠. 그 다음에 최만리, 여러분 최만리 잘 알아요. 최만리는 교화를 책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한문책으로 해야 된다. 한문책으로 안 하면 우리가 문명국가에서 이탈하게 된다. 오랑캐 무리가 된다. 어떻게 오랑캐 무리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김문이라는 친구는 처음에 한글 창제를 찬성하다가 대세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세종이 한 말이 그 실록에 나오는데 뭐라 하냐면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너희가 사성침을 아느냐, 너희가 소리내서 뭐 아는 게 있냐, 뭐 이런 얘기예요. 사성침을 아느냐고 그거 했다. 아마 얘기 많이 했겠죠. 근데 이제 그 사관이 이제 그런 정도만 이제 썼습니다. 그리고
정창손, 너는 도대체 나랑 얘기거리가 안 된다. 그래서 파직을 시킵니다. 물론 나중에 복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최만희는 아무 탈이 없어요. 그냥 문책을 안 합니다. 근데 최만희는 자기가 고집을 안 꺾고 난 계속 사직하겠다고 주장을 하죠. 이 김문이라는 친구는 너네 왔다 갔다 해서는 우리도 없고는 안 되겠다 해서 김문만 곤장 100대를 때리고 쫓아냅니다. 이게 그러고 이제 이거를 고대가 사패지고요. 이걸 이제 그러면은 자 반포도 못했어요. 10월 9일을 반포날로 해서 한글날 정하는 거는 가짜입니다. 국문학자들이 그래 이수명 같은 분들도 반포를 못했다. 반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문체 봐야지, 신학을 반대해야지. 반포를 못하는데 그러면 이 반포를 못하는 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때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그 왕조의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용비 어천가를 한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기는 사람은 역적이 되니까 그건 그냥 영구히 보존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한문 책은 한자 자전, 그것도 그 자전의 그 읽는 법을 우리 한국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중국 원어에 가깝게 읽는 이런 이제 동국정문을 만들고 뭐 바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에 관한 설명책, 그 책 제목은 훈민정음인데 보통 우리가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내요. 그걸 내고 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번역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제 5페이지에 보면은 그러면은 이런 그 한글 창제의 정신이 뭐냐?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본 겁니다. 자주의식과 애민의식이다. 또는 민중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주의식은 뭐냐면은 우리 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리 문명국이라도 우리는 그거보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런 그 의지의 표명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이 당시를 저는 이제 서양 역사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다. 서양도 동양이 한국만 읽듯이 서양도 라틴만 읽었어요. 그런데 서양에도 이제 개혁자들이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윌리엄 틴딜이라는 사람이 영어 성경을 만듭니다. 영어 성경을 만드는데 영국에서 못하니까 대륙으로 건너가서 네덜란드에서 만나가지고 영어 성경을 배편을 보내요. 1535년입니다. 그랬더니 이런 안 되겠구나 하고 잡으러 가가지고 1536년에 영어 성경을 만든 윌리엄 틴들을 잡아가지고 파행을 시킵니다. 그것이 그 당시 세계 조류였어요. 이런 그 당시 세계 조류에서 세종임금은 최고 권력자가 하층 민중을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삼겠다고 하는 게 이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너무 앞서가니까 신하들이 보면 아무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글이 공용어가 되지 못하죠. 1894년에 이제 겨우 공용어가 되고 나중에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이 좋은 한글을 너희는 왜 활용 안 하냐고 오히려 외국인들이 볼 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그저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머리 좋은 사람은 하루 다 깨치하겠다. 그러니까 스승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자. 그래서 이 글을 못 읽으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 잡으라는 줄 모르는 거예요. 벽보에 붙었는데 그 한자만 써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나? 송사도 되질 않아요. 소송도 되질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하겠다고 해서 나온 거고 사실 세종대왕의 이런 애민의식은 그 노비 있잖아요. 노비들, 관비들도 여성이 출산 휴가를 줘라 이런 얘기를 이미 해요. 그러니까 그의 애민의식이 여러 군데 이제 들어가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글자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 하층 민족을 커뮤니케이션의 주체로 인정한 이제 그런 걸로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그 소리 문자로서 정보 시대 최고라는 얘기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되고요. 사실은 최만리가 한문을 써야 문명국가가 된다 그랬는데 지금 다르잖아요. 지금 한문 써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문명국가에서 탈락합니다. 그럼 중국은 어떡하죠? 중국은 큰일 난 거예요. 자기네가 문명국가에 탈락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간체자를 만들어요. 5만, 6만이 넘는 한자를 빼고 2235자의
간체자를 만든 겁니다. 그럼 그 간체자는 또 어떻게 하느냐? 알파벳으로 예를 들어 푸프로는 K6, K 치고 그럼 거기에 뭐 국물국도 나오고 나라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야.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야. 또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중국인들하고 핸드폰 뭐 컴퓨터에 보면은 많이 따르더라고요. 엄청 따르긴 한데 그러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바로 이런 그 시대를 앞서 나간 한글 창제가 세종의 정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6페이지 보면 이제 한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한글 세종대왕 연구하면서 훈민정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훈이라고 하는 거는 훈민, 백성을 훈육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교육하고 달라요. 교육, 왜 우리도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훈육주임 아시죠? 교육주임이라고 안 하거든요. 골치 아픈 애들 칠 때 훈육입니다. 그냥 일반 정상적인 아이들 가르칠 때는 교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훈은 뭐냐면 어리석거나 골치 아픈 사람들 가르칠 때 훈이거든요. 바로 그 훈민입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치는 훈민이에요. 거기까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 발음, 음은 뭐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기껏 글자를 만드는 거 어떻게 소리라고 이런 문제예요? 훈민정자 또는 훈민정문 이렇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 이러지? 뭐 잘못됐나? 잘못된 일은 없죠. 그래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숙주가 쓴 그 동국정원 서문에 딱 나오더라고요. 왜 소리라고 하느냐? 이 세상은 자의 이치가 태극이라고 해요. 이 태극이 있으면은 이 태극에서 이게 지금 태극이 아닙니까? 바로 이 태극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됐죠. 이 태극이 이제 이게 양으로 갈라져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 음이 나오고 양이 나온다. 그러면 이 둘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사이좋게 놀기도 하고 아니면 대면대면 하기도 하고 이 둘이 부딪힐 때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소리를 우리가 잡을 수 있으면은 양의 조화, 양의 모든 그 흐름을 알고 이것은 다시 태극, 우주의 이치, 우주의 원리를 그대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글자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은 무슨 뭐 우리 말소리만 쓰는 게 아니에요. 개소리, 닭소리, 뭐 바람소리 모든 소리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글자 이름도 자가 아니고 음이 돼버린 거예요. 훈민정음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이제 이런 얘기는 신숙주가 이제 쓴 거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잠깐 설명드릴 것은 한글의 이 철학성을 잠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 삼재론이라고 써놨죠. 그건 뭐냐면은 하늘, 땅, 사람 요걸 가지고 천지인 지금도 왜 핸드폰에 왜 점 찍어가지고 쭉 글자 만드는 거 있잖아요.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편해요 이게. 근데 여기 사실은 그 삼재론이라는 우주의 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양론이 재밌어요. 자, 이제 음과 양이잖아요. 이 음양론이 글자에 나타나는 겁니다. 글자에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자, 여기 이제 요거는 이제 점은 이제 모음이잖아요. 맨 뒤에서 보이십니까? 그리고 의가 있죠. 또 여기 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의에서 점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게 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5가 된단 말이에요. 두 개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요가 되는 거겠죠? 이해가십니까? 이 점이 아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점이 아래로 들어가면. 그러면 우가 되고 유가 되겠죠?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양이고 왼쪽으로 가면 이게 어가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하고 하고 느낌이 다르잖아요. 양적인 느낌이 들고 음적인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철학성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행 아시죠? 오행 목화토금수 제가 써드렸는데 이 목화토금수의 오행하고
아설순치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움, 설음, 순음, 치움, 후음하고 나오는 거. 그게 이제 6페이지에 제가 적어드린 겁니다. 바로 그 아설순치후의 그 5가지 하고 목화, 토분수, 그러니까 오행론입니다. 이 오행론을 일치를 시켜요. 혹시 요거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그 백지원 선생님이 쓴 그 참고문을 한번 보시면 상세한 게 나올 겁니다. 사실은 이쪽은 제가 국어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전문이 아닌데 한글 관계 때문에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글의 보고, 한글을 보고 반포를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제 언해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언해를 했는데 교화를 목적으로 한글을 창제했으니까 유학서적, 상담형실도, 효행록 이런 걸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번역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그걸 하면 유학자들이 해야 되는데 유학자들이 다 안 나서는 거예요. 나 한글 쓰기 싫어. 한국만 써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보니까 불교계에서는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일반 민중들한테 보급시키고 있다. 그러면 한문보다는 한글이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불교계가 언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세조 같은 경우는 아예 왕 스스로가 번역을 하잖아요. 번역가의 왕이에요. 그 영국에서 흠정역 성서를 킹 제임스 국왕이 만든 거하고 같은 그런 이제 맥락입니다. 바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불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던 그 힘, 그리고 그 중심에 효령대군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효령대군의 언어본은 연구한 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은데 저도 이쪽은 사실은 저도 지금 아직 연구가 이제 아직 그 시작 단계도 못 들어간 셈인데 요건 여러분들 혹시 불교나 국어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그 당시의 언어본 이거를 연구하면 또 우리말 좋은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무슨 통성이다. 그러면은 모두 잡어. 연기다. 불교 연기. 그거는 붙잡아 일어나. 그리고 주자대전, 맹자대전 할 때 대전은 뭐냐? 큰 으뜸. 가지고 우리말들이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국어학 하는 분들, 불교학 하는 분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효령대군이 만들었다는 불교 언해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령대군은 불교를 직접 언해도 했고 또 교감도 했고 이제 그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16세기 이후에 한글이 엄청나게 활용이 됐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글이 나오니까 그동안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의 이제 주체로 삼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현상이 벌어져요. 대신들이 개판을 친다, 일을 못한다. 그러면은 한글 비판군이 들어가요. 심지어 연산군 때 연산군이 폭정을 하니까 한글 투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연산군이 아예 한글 자체를 못 쓰겠잖아요. 그런 참 우리는 이제 답답한 역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것만은 아니고 왕이 백성들한테 자기 말을 하고 싶으면은 한글로 유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실록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모두가 다 이거 뭡니까? 한문을 쓰지만 왕이 이제 한글로 내리고 또 한글 편지도 가끔씩 쓰고 바로 이제 이런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1885년에 그 선교사들이 이제 오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한국이라는 나라에 한글이 있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한글과 한국어. 이 선교사 중에서 저는 이제 이 게일이라는 사람을 아주 특이하게 우리 출판 역사에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한글을 배우려고 그러면은 이 종교론이 때문에 한글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뭐 영어나 뭐 이런 데 종교론이 없잖아요. 그냥 나는 간다 그러면 I go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I go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아무한테 말하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어른한테 나는 간다 그러고 이건 뭐 아주 형편없는 놈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나는 갑니다, 가십니다, 갈까요, 갈까 말까 이 종교론이 때문에 그
그 머리가 9개 달린 히드라 같은 괴물이라고 아예 한국 배우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이라는 분이 그 한국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문법책을 써요. 그분이 쓴 문법책 사과지근이라는 그 문법책을 이제 쓰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종결어미를 136개 가지수를 다 내고 그걸 다 영어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한글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엄청나고, 그거를 여기에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정탐하러 정탐꾼조차도 이 좋은 한글을 왜 안 쓰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사실은 1994년에 우리나라 분문을 했습니다만은 일제가 이제 침탈하면서 위안부에 되다가 1948년 이후에 나오고 1949년에 신입 선생님 국회의장 할 때 한글 전용법이 통과가 되지만 사실 한글 전용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 한글 세대가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 출판문화라든가 독서문화가 이제 커지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페이지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왕조 실록을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가장 큰 책을 고르라고 8만 대장경하고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조선조 태조 때부터 25대 철종 임금까지 472년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기록을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470 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때 그 쓴 기사 수가 36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2개 꼴이 나와요. 이거를 지금도 우리는 이제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 봐도 한국은 정말 기록정신, 역사의식이 투철한 이제 그런 국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해방 이후에 기록정신이 많이 후퇴하죠. 왜냐하면 그 좌우 대립 속에서 이거 증거 남겨두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IMF 때도 기록이 없잖아요. 누가 무슨 정책을 잘못 썼는지. 바로 이제 이런 건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조선왕조 실록이 세계 그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거, 사실은 이걸 자랑하기 이전에 지금 현대인들의 어떤 역사의식, 기록정신을 좀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실록을 왜 만들었냐? 참 신기해요. 그 당시 왕은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당시 언론도 없어요. 언론도 그 임명해주는 거니까, 언관이라는 그런 존재도. 자, 그래서 이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왕을 후대에 평가를 하게 하자. 평가를 하게 하자. 지금 현재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를 전부 다 팩트로 딱 기록을 하게 하자. 그래서 이때 사관이 나와요. 사관은 이제 두 종류인데 전임사관이 나오고 겸임사관이 나와요. 전임사관은 뭐냐면은 그냥 왕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기록해요. 심지어 태종이 말에서 떨어지니까 태종이 사관한테 물어요. 야, 이거 옆에 사관 있냐? 없는데요? 이거 사관한테 내가 말에서 펄쏘다가 떨어졌다는 거 창피하니까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 실록에 보면 그 기사가 그대로 나와요. 기록하지 말라는 그 말까지. 이런 정도로 아이간에 그 세세하게 이제 하나씩을 이제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조선시대인 건데,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보면 9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전임사관이 있고 겸임사관이 있고, 아마 이런 건 뭐 쭉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은 실록편찬에 3단계가 나오죠. 그 초초, 맨 처음. 이거는 이제 사관들이 써요. 사관들은 종칠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만 사관이 됩니다. 왜?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결혼을 미리다 한 사람들, 젊은 친구들 이렇게 나오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초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위에 이제 그 선배들이
또 이걸 이제 고쳐줘요. 제대로 썼는지, 문장이 제대로 됐는지, 내용이 앞뒤가 맞는지. 최고의 이제 책임자는 뭐냐면 삼정승,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중에서 한 명이 이제 총재관을 해요. 그러니까 김종서 장군 같은 경우가 우리는 장군으로만 아는데 조선왕조실록에 이 총재관 이제 그것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만들어낸 게 승당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록에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써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써놓은 것들. 써놓은 기록은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같으면 이제 파쇄기에다가 집어넣는데 옛날은 그게 아니고 여기에다 붓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개울가에 가가지고 다 씻어냅니다. 다 씻어냅니다. 이거는 흔적을 안 남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초교, 재교는 이제 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설되면 이제 큰일 나니까. 그리고 완성된 실록도 아무나 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이제 사화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이제 못 보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왜 하느냐? 어떤 무슨 사건이 터져요. 야, 이거 관리를 좀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가서 실록의 그 부분만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 실록이라는 것이 국가 행정, 여기에 모든 그 정치 행정의 어떤 근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라는 것은 책이 모든 정치나 모든 일상생활의 기준이 되었던 이제 그런 시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대표적인 책의 나라라고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록에 이제 수정은 이제 금지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굵은 글씨로 중간쯤에 써놓은 거 있죠. 선조실록이 있고 선조수정실록, 선종실록이 있고 선종개수실록이 있어요. 이 책이 있더라고요. 자, 인조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달라진답니다. 달라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영의정 이런 사람들이 총정하게 돼서 하니까 다시 써요. 그럼 예를 들어 선조실록을 다시 쓰는데 선조수정실록이 되잖아요. 근데 실록에는 선조실록도 그대로 있고 그걸 변경해서 쓴 선조수정실록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후대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팩트만 쓰죠. 물론 팩트만 있는 거는 아니고 이 사반도 있습니다. 사반. 그러니까 해석, 역사 해석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사신왈 이렇게 있어요. 사신이 말해준다. 이 사신왈이라는 이런 걸 써놓고 사반이 자기 의견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주로 전반적으로 팩트를 이제 강화했다는 거. 제가 10페이지 위에 실록의 보관이 사신왈이라고 했는데, 이 사신왈. 역사 해석, 요것도 물론 고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서는 이름은 죽일 놈이고 음흉한 놈인데, 이쪽에서는 아주 능력자로 이렇게 이제 바뀌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록에서 보고 있죠. 실록은 참 엄청나게 보관이 됐어요. 지금 이 실록이 이게 지금 보관이 됐다면, 현재는 서울대 규장각에 이제 이게 보관돼 있죠. 지금 물론 서울대하고 이제 별도의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규장각에서 지난주였군요. 방정환 국제 세미나 한다고 들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참 뜻 있는 장소에서 봤는데, 바로 그 규장각에 조선왕조 실록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11페이지에 실록의 한계, 이런 걸 여러분 뭐 읽어보시면 문제 알 텐데, 여러분들한테 7번 실록을 보내면, 혹시 실록 좀 자주 보십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실록 보신 분들 계세요? 옛날에 실록을 어디가 보죠? 인터넷에 보세요. 네? 인터넷으로 보세요. 네, 집에서 옵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핸드폰 열고 그 네이버나 구글에다가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치잖아요. 그럼 홈페이지가 딱 떠요. 그럼 그 홈페이지에다가 예를 들어서 안경 치면 정조대왕이 안경을 썼네. 그러니까 이제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사실 여기 이 조선시대 방각본 수판 정도를, 요게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쓰는 건데, 그걸 채우게 됐습니다만은, 요거를 이제 낼 때, 방각본은 이제 민간 출판물이에요. 민간 출판물하고 박사 논문들은 비교가 있어야 되니까, 간판본하고 비교를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교수님들이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네가 간판본하고 방각본, 그 수많은 간판본을 어떻게 볼 거냐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내가 아이디어가 뭐냐면,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관판본만 갖고 연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게 실록을 집에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방학 부답을 이 실록을 전부 뒤져가지고 한 4,000페이지 나오더라고요. 그 이 서적 출판 이게 관계되는 게. 그래서 관판본 120종하고 또 단가본 한 100종하고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만은 이 조선왕조 실록을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 뭐 동화 쓰는 것부터 학술론문 쓰는 것까지 모든 게 다 나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보고입니다. 여기에 무슨 그 왕들의 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상속으로 올라오는 거 뭐 여러 가지들이 다 나와요. 어떤 민중들의 이야기, 또 문화적인 거, 뭐 군사에 대한 거, 뭐 교육에 대한 거 다 있으니까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것은 여러분들 좀 문화와 역사에 관심 있으시니까 꼭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5번이 되겠습니다. 19세기에 그 어떻게 19세기 중반에 이제 거의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많아잖아요. 근데 사실은 명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는 한 200년에 300년이 갑니다. 그래서 200년 지나면 이제 나오는데 우리도 그 임진왜란 때 어려움을 겪다가 영조 정조 때 그나마 이제 나라가 좀 이렇게 다시 서는 듯 하다가 19세기의 정조 이후에 그 외척들이 잡으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기울거든요. 부정부패 심해지게. 뭐 형편없었죠. 그 형편없던 시절에 외국인들을 와서 한국을 어떻게 보았느냐. 긍정, 부정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정 평가는 그 한국은 폐쇄된 나라. 우리는 폐쇄되면 못 삽니다. 국제화시켜야 되는데 바로 이때 폐쇄된 나라, 그 다음에 미개한 나라, 그리고 더럽고 비위생적인 나라, 그 다음에 발미들의 부패 어마어마했죠. 또 여성들의 열악한 율법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한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대부분 이렇게 봤습니다. 또 실제 이제 망했잖아요. 주권을 빼앗기고. 그런데 여기에 제가 헐버트라고 써놨죠. 헐버트란 분이 더 패싱 오브 코리아 이 책을 을사늑약이라는 다음 해에 이 책을 내요. 이분이 이제 제가 이 책이 이제 번역도 나와 있습니다. 대한제국의 멸망인가 대한제국사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연구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 책이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게 정치학책이니까 정치학자 연구를 하는데 저하고 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정치적으로 어떠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 책을 쓴 목적이 뭐냐면은 한국은 지금 을사늑약으로 이제 망했다. 망하는 이거는 영원한 잠이 아니다. 이제 한국은 깨어날 것이다. 한국을 깨어나는데 외국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 어떤 방식으로 도와주냐. 한국에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투자 좀 해달라 이런 거. 그러면서 이분이 예언을 해요. 여러분이 교육에 투자된 자본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이분의 예언이 100년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906년에 그야말로 한국은 별볼이 없는 나라라고 행편없는 나라고 했을 때 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그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느냐? 그 외국인이 두 종류더라고요. 부정적인 평가한 거는 여행 계획을 지나간 사람들이고 4년, 5년, 10년 산 사람들은 긍정 평가를 합니다. 긍정 평가하는 게 또 5개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좋은 기후 아름다운 자연. 그 다음에 둘째는 친절함. 셋째는 명석한 두뇌와 예술적인 소양 이렇게 했잖아요. 넷째는 이제 한글의 우수성.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5번째 13페이지입니다. 그게 이제 한문 숭상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 후랑이라는 사람이 와서 한국 그 서지를 엄청나게 많이 보면서 아름다운 서적의 인쇄, 그 한글 자모, 최초의 활자 발명, 또 극동문화에서 조선이 한 역할, 또 종이 제조,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스승에 대한 존경심.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27땅에 한국 땅에 와가지고 목사로 오지 않고 교사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를 공손하게 잘 정중하게 대해주지? 나중에 아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스승을 공경하는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학문을 존중하니까 스승을 존중했던 이런 겁니다. 그래서 1866년에 병인양화가 일어나잖아요. 프랑스 군대가 이제 군함을 끌고 이제 오잖아요. 그때 장교로 왔던 주베라는 사람의 그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자기 선진국민이 말하자면 별 미기하고 힘들는 나라로 이제 왔다고 해가지고 어느 날 우연히 초가집에를 딱 가는데 다 쓰러지는 초가집에 한 분이 정자라고 하면서 독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형편없는 그 집에 책들이 막 있더래요. 그리고 관할을 시켜서 가보니까 책이 어마어마하더래요. 이분이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글을 모르면은 인간대적 옥관이야. 만일 이런 것이 프랑스였다면 프랑스 인간대적 옥관들이 수록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한국의 그 위대함을 이제 스케치로 이제 그린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그 백선의 이하늘 책에 혹시 가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존슨 박사가 그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비교해요. 중국인은 상인의 나라 같다. 장사 잘하잖아요. 비단의 장수 왕서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인들은 무사의 나라다. 계속 칼 쓰는 일을 했으니까 일본은. 그런데 한국은 학문의 나라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학문의 나라라는 거, 학자의 나라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막 재벌처럼 돈을 벌고 권력을 받고 국회의원 되고 뭐 이래도 꼭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요. 너 학교 공부 어떻게 했어? 나 공부 잘했어?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하는 아직까지 이런 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학자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 매진말입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이제 매진말하고 그 머리말만 계절식으로 안 하고 제가 써드렸는데 책에다가 조선은 문화사랑이 그 바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했죠? 중국은 상인의 나라, 일본은 무사의 나라, 한국은 학자의 나라. 결국 뭐냐면은 한국은 글, 문, 그리고 중국은 돈, 금전, 그리고 일본은 칼, 이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국가 경영의 기본이에요. 한중일이 세계적으로 뜰 수밖에 없는 게 국가의 기본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님 말씀하잖아요.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군대와 식량과 신뢰가 있어야 된다. 하나를 버리면 뭡니까? 군대를 버려라. 또 하나를 버리면 식량을 버려라. 그러나 신뢰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제가 여기 이제 그 뒤에서 세 번째 문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군사력이 없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온 민족이지만 민족에 대한 신념, 문화사랑의 정신이 있었기에 한국은 오늘날 크게 발전할 수 있었죠. 그리고 글의 힘, 문화의 힘을 최대한 끌어올릴 때 칼과 돈의 위력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실로 들어갑시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력이 세계 10등이에요. 작년 나온 표입니다. 군사력 세계 6등이에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반면에 영국보다 앞섰어요. 군사력이. 그런데 공자가 말한 신뢰, 문화사랑, 신뢰는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사회적인 갈등과 부심이 늘어나고 이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다시 민족의식과 문화사랑의 정신 이걸 다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15세기 우리 선조들이 보여주었던 찬란한 문화 중의 역사를 그러한 역사를 재현하는 이제 21세기의 오늘 효령문화문의 그리고 문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앞장서셔서 기대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수 형님 수고하셨습니다.